첼시가 클럽 월드컵 결승전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3대0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무너뜨리는 데 성공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했던 건 마레스카 감독의 전술적인 체계가 최근 좋았었던 파리 생제르맹의 전술적인 시스템을 완벽하게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일단 첼시가 오늘 경기에서 어떤 전형을 만들었냐면, 엔소 페란데스가 약간 왼쪽으로 움직이고 파머가 중앙으로 움직일 때 구스토가 올라와서 파머의 자리를 채워주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엔소 페란데스와 파머가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되고, 이때 구스토가 올라오면서 찰로바, 코릴, 쿠쿠레아가 백3를 만드는 형태였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이 전방에서의 압박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 팀이잖아요. 그래서 첼시의 백3, 덴벨레, 두에, 그리고 흐비치, 이렇게 3명 선수가 1대1로 압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첼시가 노리는 바는 앞쪽에 있는 카이셰도와 리스 제임스, 여기에 더해서 엔소 페란데스가 있을 때 파머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미드필더 숫자를 한 명 더 늘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중원에서의 미드필더 숫자를 확실하게 가져가면서 4대3의 우위를 가져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첼시의 빌드업은 기본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의 압박을 벗어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 쿠쿠레야와 찰로바가 경기장을 넓게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경기장을 넓게 쓰게 되면 두에와 흐비차, 찰로바와 쿠쿠레야를 따라가는 선수들이 넓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산체스 골키퍼가 볼을 가지고 있는 순간 이 라인 사이에 공간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 공간으로 리스 제임스, 카이셰도 혹은 이 두 선수도 수비를 끌어당기면 앞쪽에 있었던 파머라던가 엔소 페란데스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이 공간을 찰로바와 쿠쿠레아가 만들어주는 형태가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에서 한 가지 요소가 어떤 게 있었냐면, 기본적으로 비티냐가 파머나 엔소 페란데스 둘 중에 한 명에게 붙어서 1대1로 압박을 하게 되고요. 이때 파머 같은 선수가 내려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중앙 수비수 중에 한 명이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베랄두가 아무래도 파초 대신에 오늘 경기에 나왔는데 파초만큼 튀어나와서 하는 수비에 그렇게 장점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파머가 완전히 깊숙하게 내려가서 볼을 받을 때 베랄두가 파초처럼 과감하게 올라와서 압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수적인 우위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순간적으로 찰로바, 코릴, 그리고 쿠쿠레야, 이렇게 3명의 백3가 만들어져 있고, 앞쪽에 카이셰도와 리스 제임스, 그리고 그 앞쪽에는 파머가 내려와서 볼을 받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구스토가 올라가서 파머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형태죠. 그리고 여기서 첼시가 어떠한 빌드업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백3가 만들어져 있을 때 쿠쿠레아의 위치를 보면 쿠쿠레아가 측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측면으로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본인에게 붙어있는 선수를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라인 사이에 공간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그때 앞쪽에 있었던 엔소 페란데스가 내려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 장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미드필더가 리스 제임스와 카이세도, 그리고 가운데로 들어와 있는 파머, 엔소 페란데스 4명의 선수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건데, 공간을 여유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쿠쿠레아가 측면으로 나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겨준다라는 개념인 거죠. 측면에서 쿠쿠레아가 수비를 끌어당겨줬을 때 공간이 발생을 하니까 엔소 페란데스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장면이고요. 여기서 이제 엔소 페란데스가 볼을 받을 때 1대1 상황에서 이렇게 뒤에서 수비가 달려들고 있는데, 이 공간에서 탈압박 자체가 기본적으로 첼시의 선수들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이 장면에서는 파머와 엔소 페란데스, 카이세도, 리스 제임스,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 4명의 선수들이 모두 1대1로 압박을 당하고 있어요. 첼시의 오늘 중원 라인 자체가 볼을 잡았을 때 여기서 밀리지 않고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탈압박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탈압박이 되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의 라인 자체가 높은 상황에서 바로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주앙 페드루가 있고요. 페드루에게 한 번에 패스를 찔러주면서 뒷공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주앙 페드루가 뛰어들어갈 때 이 공간으로 패스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 완전히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찰로바, 코릴, 쿠쿠레야, 이렇게 3명의 선수가 서 있는데, 일단 오른쪽에서 찰로바가 중앙 지역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쿠쿠레야의 움직임을 보면 쿠쿠레야가 이 모습을 보다가 측면으로 넓게 움직입니다.
쿠쿠레아가 측면으로 넓게 움직이니까 쿠쿠레아에게 붙어 있었던 두에가 쿠쿠레아를 1대1로 상대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앞쪽에 있었던 엔소 페란데스가 쿠쿠레아가 만드는 공간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카이세도도 움직임을 보면서 엔소 페란데스가 내려오니까 앞으로 달려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 명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빨리 탈압박을 하기 위해서 뒷공간으로 먼저 뛰어들어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움직임 자체가 너무나 잘 맞는다는 게 이렇게 쿠쿠레아가 측면으로 나오면서 수비를 끌어내니까 끌어낸 공간으로 엔소 페란데스가 내려오고 있고요. 엔소 페란데스가 내려와서 순간적으로 상대가 뒤에서 달려들고 있는데 그 순간 카이세도가 먼저 이 공간으로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첼시는 엔소 페란데스에게도 패스가 가고 여기서 엔소 페란데스가 바로 카이세도에게 줄 수 있는 이 구조를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엔소 페란데스가 볼을 받아주고요. 쿠쿠레아가 만든 공간. 그리고 여기서 엔소 페란데스가 볼을 받자마자 이미 카이세도가 달려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카이세도에게 바로 방향 전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미드필더들이 공간도 여유롭게 가지면서 카이세도나 엔소 페란데스 같은 선수들이 탈압박이 이렇게 능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들이 앞으로 달려나왔다가 한 번에 뒷공간이 무너지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카이세도가 여기서 볼을 끌고 올라오다가 여기서도 뛰어나가는 주앙 페드로, 파머, 네투 3명의 선수에게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첼시가 오늘 추구했었던 전형 찰로바, 코릴, 쿠쿠레아 그리고 앞쪽에 리스 제임스와 카이세도 그리고 구스토가 올라오면서 파머가 가운데로 들어가는 엔소 페란데스와의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오른쪽에 구스토 왼쪽에 네투가 넓게 서 있고 최전방에 주앙 페드로가 있는 3-2-4-1의 전형 이 전형 자체가 파리 생제르맹의 압박 구조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미드필더 라인에 제임스, 카이세도, 파머, 엔소 페란데스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있는데 이때 파리 생제르맹의 미드필더들이 비티냐, 네베스 그리고 파비안 루이스 3명의 선수가 첼시의 3명의 미드필더들을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한 명의 선수가 비다 보니까 엔소 페란데스가 내려올 때 자연스럽게 중앙 수비수에 있었던 마르퀴뉴스가 달려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엔소 페란데스가 정말 끝까지 내려와서 아주 낮은 위치까지 내려왔을 때는 여기서 마르퀴뉴스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허점을 이제 첼시가 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보면 순간적으로 2명의 첼시의 미드필더들을 파리 생제르맹이 잘 마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앞쪽에 있었던 파머가 내려오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찰로바가 수비를 측면으로 끌어당기면서 발생하는 요 공간으로 이제 파머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파머가 내려와서 볼을 잡을 때 순간적으로 파머를 따라오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왜 없었냐? 일단 미드필더 라인에는 엔소 페란데스, 리스 제임스, 카이세도 한 명씩 모두 파리 생제르맹의 압박을 붙어 있어요. 근데 뒤쪽을 보면 여기서 구스토가 올라오니까 누누 멘데스가 구스토를 압박하고 있고요. 중원에서는 3명의 미드필더가 첼시의 미드필더 3명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앙 수비수가 2명이고 그리고 공격수 주앙 페드로가 1명이기 때문에 2대1 상황이죠. 그러면 이 순간 베랄두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마르퀴뉴스가 올라와서 파머를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중앙 수비수 입장에서 파머가 이렇게 낮은 위치까지 내려올 때 이 공간으로 중앙 수비수가 내려오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의 중앙 수비수가 파머를 따라가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파머가 여기서 탈압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파머, 카이세도, 리스 제임스, 엔소 페란데스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중원에서 돌아다닌다는 거 그리고 첼시에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중원에서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찰로바와 쿠쿠레아가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압박을 측면으로 끌어당겨 놓는다는 거 이 포인트가 첼시가 파리 생제르맹의 전방 압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오늘 첼시가 집중적으로 활용했던 위치가 구스토와 파머가 있는 오른쪽 측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측면에서 거의 모든 공격 작업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했었던 포인트는 어떤 것이냐? 산체스 골키퍼의 정확한 롱킥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이 롱킥이 시작이 될 때 파리 생제르맹을 앞쪽으로 끌어당기면서 파리 생제르맹이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파리 생제르맹이 높게 라인을 끌어올리죠. 그러면 그 순간 파머가 아주 애매한 공간, 누누 멘데스와 베랄두의 사이 공간에 위치를 해요. 그러면 이때 멘데스도 파머를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베랄두도 파머를 같이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선수와 선수의 사이 애매한 공간에 위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멘데스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갈 때 자연스럽게 구스토에게 공간이 발생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롱킥이 들어갈 때 쿠쿠레아부터 시작을 하죠. 쿠쿠레아가 볼을 잡을 때 전체적인 전형 자체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니까 아무래도 전형 자체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반대편 공간에 훨씬 더 넓은 공간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공간을 이제 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됐었던 패턴이 쿠쿠레아가 왼쪽에서 시작해서 산체스가 볼을 받자마자 구스토에게 한 번의 롱킥을 뿌려주는, 근데 그 과정에서 파머가 애매한 위치에 있으니까 멘데스가 측면을 그냥 넓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넓게 본인이 벌려져 있으면 베랄두와 멘데스의 공간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더 위협적인 파머 쪽에 편안한 이 공간을 또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멘데스가 어쩔 수 없이 위치를 안쪽으로 좁힐 때 구스토에게 공간이 나고 이 공간으로 산체스의 정확한 롱킥이 계속 떨어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왼쪽에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가운데로 이제 패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구스토가 파머와 이렇게 호흡을 맞추고 있을 때 구스토는 올라가 있고 파머는 가운데로 들어오는 이 장면을 노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장면은 파리 생제르맹이 오른쪽 측면에 쏠려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백패스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산체스가 볼을 잡아서 달려나가기 시작을 하는 구스토에게 롱킥을 때려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롱킥이 들어갔을 때 구스토가 달려나가면서 한 번에 달려나가는 구스토 쪽으로 볼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그래도 누누 멘데스가 구스토를 따라가서 1대1 상황에서 승리를 하고 여기서 볼을 빼앗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롱킥이 들어갈 때 첼시가 어떤 패턴으로 누누 멘데스의 압박을 무너뜨리느냐, 이 장면을 보시면 여기서도 산체스가 이제 볼을 가지고 있고 뛰어나가는 구스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쿠쿠레야, 코릴, 찰로바 이 세 명의 선수가 약간 왼쪽에 쏠리면서 수비를 한쪽으로 몰아세우는 이 장면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산체스가 한 번에 뛰어나가는 구스토에게 롱킥을 보내주는 장면인데, 여기서 산체스가 롱킥을 보내줬을 때 누누 멘데스가 이 장면에서는 구스토를 놓쳤어요. 근데 누누 멘데스가 구스토를 못 따라갈 만큼의 스피드가 느린 선수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구스토보다 스피드가 빠른 선수인데 누누 멘데스가 여기서는 어떤 모습이 있었냐, 파머가 구스토가 측면으로 뛰니까 안쪽으로 들어와서 내려가고 있으니까 누누 멘데스가 순간적으로 파머를 따라가다가 이 공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산체스가 패스를 보내줬을 때 누누 멘데스보다 구스토가 먼저 뛰어나갈 수 있는 장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구스토가 달려나갈 때 누누 멘데스보다 먼저 달려나가서 이 공간을 선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첼시가 첫 번째 득점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첼시의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 라인은 누누 멘데스, 베랄두, 마르키뇨스, 하키미 4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산체스가 롱킥을 또 뿌려주려고 하는데 이 장면도 보시면 자연스럽게 쿠쿠레야, 코릴, 찰로바 3명의 선수가 약간은 왼쪽에 좀 쏠려 있는 그런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 전형 자체가 약간은 반대편 측면으로 쏠려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파머가 정말 애매한 위치, 베랄두와 누누 멘데스의 요 사이 공간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누 멘데스가 어쩔 수 없이 파머를 신경 쓰면서 안쪽으로 좀 좁혀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달려나가는 터치라인을 밟고 있는 구스토에게 비교적 공간이 꽤 생겨 있고요. 여기서 이제 산체스가 한 번에 롱킥을 정확하게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뛰어나가는 구스토에게 패스가 정확하게 연결이 됐는데 이때 누누 멘데스가 안쪽에 들어가 있다가 빠르게 달려나와서 볼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누누 멘데스가 실수가 나옵니다. 산체스의 롱킥이 누누 멘데스가 순간적으로 이 롱킥을 파악을 못해서 본인의 뒤통수에 맞고 볼이 떨어지고요. 이때 구스토가 달려나가고 있을 때 누누 멘데스가 심지어 넘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누누 멘데스가 가운데 있다가
급하게 달려 나오면서 실수가 나왔고 여기서 이제 구스토가 측면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수비가 구스토 때문에 아무래도 구스토를 막기 위해서 한쪽 측면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이때 파머가 곧바로 뒷공간에 있다가 달려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구스토가 측면을 무너뜨리면서 수비 라인이 무너졌을 때 파머가 뒤에서 열심히 달려오기 시작하고 이때 구스토에게 모든 수비가 쏠리는 순간 파머가 앞공간으로 달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구스토가 파머가 득점을 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세 번째 골 장면도 거의 비슷해요. 이 장면은 이제 롱킥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 장면도 보면 구스토가 뒤에 있는 찰로바, 코릴, 쿠쿠레야 이 백스리가 만들어져 있을 때 구스토가 이제 달려나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구스토가 먼저 찰로바에게 백패스를 줍니다. 그 다음에 백패스를 찰로바가 받는 순간 구스토는 달려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때 앞쪽 공간에서 파머가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측면에서 마레스카 감독이 손짓으로 구스토와 파머의 위치를 좀 지정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런 형태가 되죠. 파머는 내려오고 구스토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순간적으로 누누 멘데스가 파머를 따라가니까 구스토의 공간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파머가 볼을 잡는 순간 누누 멘데스가 파머를 향해서 강하게 달려들지 못했고 그리고 파머가 먼저 내려와서 볼을 받으니까 누누 멘데스가 따라가는 걸 포기하고 다시 방향을 바꿔서 구스토 쪽으로 붙어요. 그러니까 파머는 여유롭게 여기서 볼을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요 애매한 위치 누누 멘데스가 어쩔 수 없이 두 명을 신경 써야 되는 요 상황을 이용을 한 거거든요. 파머가 볼을 잡아서 돌아섰는데 누누 멘데스가 어쩔 수 없이 올라오는 구스토를 따라가니까 파머는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앞쪽에서 구스토가 계속 달려나가니까 누누 멘데스는 뒷걸음질을 치고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서는 주앙 페드로가 달려가니까 베랄두 또한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라인 사이에 있었던 파머는 편안하게 볼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장면이 나오겠죠.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파머가 중원에서 공간을 이렇게 확보할 수가 있는 이유는 미드필더 라인에서 리스 제임스, 카이세도, 엔소 페란데스 이 세 명을 파비안 루이스, 네베스, 비티냐를 활용해서 1대1로 마크를 하고 있는데 파머가 가운데로 들어와 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숫자 싸움이 4대3이 되는 첼시가 우위를 점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미드필더 라인의 숫자적인 우위 그리고 구스토가 올라오면서 누누 멘데스를 순간적으로 본인에게 끌어당기는 거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파머가 편안하게 볼을 끌고 올라가고요. 결국에는 파머가 볼을 끌고 올라가니까 마지막엔 누누 멘데스는 구스토에게 붙어있고 베랄두가 어쩔 수 없이 파머를 압박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순간 곧바로 주앙 페드로가 뒷공간으로 뛰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주앙 페드로가 뒷공간으로 뛸 때 마르키뇨스가 베랄두의 움직임을 보고 있지만 왼쪽 라인에서 엔소 페란데스가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키뇨스는 엔소 페란데스 쪽을 마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주앙 페드로를 막는 선수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 비티냐는 최종 수비수들이 있으니까 본인은 깊숙하게 박스 안까지 들어가지 않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뛰어들어가는 주앙 페드로를 아무도 막질 않았고 여기서 스루 패스 한 방이 들어가면서 완전히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 라인이 무너지고 주앙 페드로의 득점이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첼시가 파리 생제르맹의 전방 압박을 풀어내는 과정도 굉장히 완벽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파리 생제르맹이 공격할 때 수비적인 형태도 굉장히 좋았어요. 수비적인 측면에서 포인트가 됐던 선수는 바로 왼쪽에 있는 네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이 하키미가 올라오게 되면서 두 애가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이때 마르키뇨스, 베랄두, 멘데스가 이제 백스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비안 루이스가 한 칸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5명의 공격 형태가 만들어지는 이게 파리 생제르맹의 기본 전형이거든요. 그리고 이때 두 애가 측면에 있을 때는 하키미가 가운데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덴벨레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길 때는 파비안 루이스가 올라가기도 하고 혹은 하키미가 최전방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 앞쪽에 있는 5명의 공격 숫자를 유연하게 활용을 하는 게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적인 형태잖아요. 뒤에 있었던 네베스가 올라간다거나 멘데스가 오버래핑을 하면서 공격 숫자를 늘려주는 이러한 형태죠. 그런데 여기서 네투가 완전히 내려가 버리면서 쿠쿠레야, 코릴, 찰로바, 구스토 이 선수들과 함께 5명의 수비 숫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때 네투에 정말 헌신적인 수비 가담이 빛을 발하기 시작을 하는데 특히나 파리 생제르맹은 두에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길 때 하키미가 결국에는 직선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뒷공간을 뛰어가는 이런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네투가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하키미를 거의 1대1로 따라다니면서 이 공간에서의 수비를 완벽하게 지켜줬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파리 생제르맹이 공격을 할 때 기본적으로 흐비차 그리고 파비안 루이스가 올라와 있고요. 가운데 덴벨레, 오른쪽에 하키미,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두에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심지어 네베스가 올라가서 이제 공격까지 가담을 하는 이런 장면이에요. 여기서 계속 스위칭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네투가 오른쪽 라인에서 확실하게 내려가서 수비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쿠쿠레야, 코릴, 찰로바, 그스토 이 4명의 수비 라인과 함께 5명의 수비 라인을 만드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네투가 어떤 식으로 수비를 하냐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두에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쿠쿠레아를 끌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키미가 옆에서 직선적으로 올라가는데 이때 따라가는 선수가 네투예요. 그래서 쿠쿠레아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네투가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두에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다가 달려나가는 하키미에게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네투가 워낙에 네투도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하키미가 달려가는 것에 보조를 맞춰서 네투도 이 공간을 빠르게 커버를 해주는 요 장면이 결정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 장면도 두에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있어요. 쿠쿠레아를 끌어내니까 쿠쿠레아의 뒷공간으로 한 번에 롱킥을 넣어주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롱킥이 들어갔을 때 뒤에는 달려나가는 하키미가 있고요. 이 하키미를 막기 위해서 네투가 최종 수비 라인까지 내려와서 수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쿠쿠레아가 두에를 따라다닐 수 있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수비 라인에 네투가 합류를 해서 완전히 이렇게 깊숙한 곳까지 수비를 성실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하키미의 움직임을 잘 제어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네투가 내려가서 수비 라인 자체가 이제 5명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첼시가 발생하는 포인트는 어떤 게 있냐? 파리 생제르맹이 이렇게 5명의 공격 숫자를 앞에 두고 상황에 따라서 계속 스위칭을 하잖아요. 특히나 비티냐는 수비 라인 앞에 있지만 네베스까지 올라가서 사실상 파비안 루이스가 내려오면 덴벨레가 뛰어들어가고 덴벨레가 뛰어들어갈 때 수비가 끌려 나가면 두에가 뛰어들어가고 두에가 수비를 또 끌고 들어가면 네베스가 침투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계속 스위칭이 일어나고 거기서 중요한 건 앞선에 있는 선수들이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면서 볼을 계속 받아줘요. 근데 여기서 첼시가 수비 라인이 5명이 되다 보니까 수비 라인에서 한 명씩 붙잡으면서 따라갈 수 있다는 포인트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찰로바나 코릴 중앙 수비수들도 파비안 루이스가 내려갈 때 과감하게 찰로바가 하프라인을 넘어서 파비안 루이스를 따라가고요. 덴벨레가 내려올 때 과감하게 코릴이 덴벨레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첼시가 1대1 상황을 만들면서 따라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수비를 할 때 네투가 내려가서 네투, 쿠쿠레야, 코릴, 찰로바, 그스토 5명의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파리 생제르맹이 앞쪽에 있었던 파비안 루이스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려는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혹은 수비수가 못 내려오면 파비안 루이스가 내려가서 볼을 받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찰로바가 매우 과감하게 파비안 루이스를 따라서 하프라인 근처까지 움직여요. 왜냐면 뒤에 어차피 수비수가 많기 때문이죠. 내려와서 파비안 루이스가 볼을 받으려고 움직였을 때 찰로바가 과감하게 올라와서 수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공간이 발생하지 않고요. 수비 라인에서도 네투가 어차피 내려와 있다 보니까 4명의 수비수가 밸런스를 맞추게 되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보면 이번에는 오히려 앞쪽에 있었던 덴벨레 그리고 파비안 루이스가 내려와서 볼을 받으니까 이번에는 코릴과 찰로바 중앙 수비수들이 오히려 이 두 선수를 과감하게 따라붙고 있고요. 뒤에서는 구스토, 쿠쿠레야, 네투 3명의 선수가 뒤를 받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공간 사이로 뛰어들어가는 이제 두에가 있었는데 두에를 카이세도가 지능적으로 따라가면서 이 공간을 메워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앞쪽에서
찰로바라던가 코릴 중앙 수비수가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과감하게 그냥 올라가서 압박을 해버리니까 파리 생제르맹의 스위칭 전략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앞쪽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볼을 받으러 내려오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를 향해서 코릴이 과감하게 달려듭니다. 이렇게 달려들 수 있는 이유는 구스, 찰로바, 쿠쿠레야, 네투 4명의 수비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앞 공간을 중앙 수비수일지라도 과감하게 올라와서 방해를 해준다. 요게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네투가 이렇게 내려가서 수비 밸런스가 어쨌든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첼시의 수비수들은 과감하게 올라가서 압박을 시도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물론 이 장면에서 선수를 한 명이라도 놓치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여기서 앞쪽에 있었던 흐비차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찰로바가 따라 나가고 있는데 이때 측면에는 덴벨레가 빠지니까 구스토가 덴벨레를 따라갑니다. 그 순간 공간이 생기니까 바로 파비안 루이스가 이 공간을 파고들죠. 그래서 처음에는 덴벨레 쪽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덴벨레가 볼을 잡을 때 구스토가 끌려 나오니까 끌려 나오자마자 덴벨레가 볼을 받아서 파비안 루이스 쪽으로 한 번에 첼시의 수비 전형이 무너지면서 파비안 루이스가 좋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수비가 끌려 나오면서 수비가 무너지고 반대편에서의 선수들이 수도 없이 달려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들어가면서 한 번에 첼시의 수비 전형이 무너지는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수비수가 한 명이라도 무너지면 첼시의 수비가 완전히 붕괴가 되는 이런 장면이 나오지만, 일단 이런 장면에서 골도 안 먹혔었고 이런 장면이 많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도 완전히 수비가 무너진 다음에 두에가 하키미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인데, 여기서 정말 쿠쿠레아의 슈퍼 태클이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5명의 수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서 첼시가 파리 생제르맹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를 역습으로 노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곳이냐면 파리 생제르맹은 백스리가 만들어져 있을 때 누누 멘데스가 순간적으로 공격에 가담을 해요. 기본적으로는 하키미가 누누 멘데스보다 아래쪽에 있지만 공격을 하게 되면 누누 멘데스도 올라와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냥 이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파비안 루이스가 내려간다거나 아니면 비티냐가 측면으로 나오면서 파비안 루이스가 한 칸 앞으로 내려가는 연쇄적인 이동이 일어납니다. 누누 멘데스,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 혹은 파비안 루이스가 아니더라도 네베스가 내려가서 수비라인 앞을 보호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누 멘데스가 올라갔을 때 누누 멘데스 자리를 파비안 루이스든 비티냐든 미드필더가 커버를 해요. 근데 여기서 아무래도 누누 멘데스만큼의 스피드, 수비력 이런 것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게 문제냐면 역습을 당할 때 수비 라인이 높게 올라오는 순간, 그 순간 누누 멘데스가 올라가 있을 때 그 공간을 커버하는 요 자리가 수비적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그앙에서도 파리 생제르맹이 실점을 할 때 누누 멘데스가 올라가 있는 요 공간에서 실점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첼시가 역습으로 득점을 할 때 보면 이 장면을 보면 여기서도 찰로바가 올라와서 앞쪽에 있는 흐비차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는 결국에는 구스토, 코릴, 쿠쿠레야, 네투 4명의 이제 포백이 형성되어 있는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어떤 수비가 되냐면 앞쪽으로 다시금 흐비차가 움직이면서 찰로바가 내려가고 있고요. 이렇게 찰로바가 내려오는 걸 보고 앞에 있었던 파비안 루이스가 다시 공간을 향해서 움직여요. 근데 이때 뒤에 있었던 코릴이 또다시 그냥 과감하게 올라가서 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찰로바가 내려가고 코릴이 올라가서 이 앞쪽 공간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코릴이 올라가서 내려와서 볼을 받는 파비안 루이스를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과감하게 올라와서 미드필더 라인을 봉쇄하는 게 첼시의 전략이었잖아요. 이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누 멘데스가 공격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리 생제르맹이 공격을 할 때 자연스럽게 비티냐가 내려가서 누누 멘데스가 올라갈 때 측면 공간을 커버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 이 장면에서 필이 이렇게 이제 올라와서 미드필더 라인을 커버하고 있을 때 파리 생제르맹이 가운데로 패스를 보내주다가 가운데 공간이 없는데 무리하게 패스를 시도하다가 한번 턴오버가 나옵니다. 올라와 있었던 코릴에게 볼이 떨어져요. 근데 그 순간 비티냐가 이렇게 3백이 만들어져 있죠. 누누 멘데스가 올라가 있으니까 비티냐가 측면 공간을 커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공간으로 파머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파머가 비티냐가 지키고 있는 누누 멘데스가 없는 공간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누누 멘데스는 이 앞쪽에 있었기 때문에 수비 가담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첼시가 과감하게 올라와서 수비수를
사용하는 전형의 이점이 여기서 또 나오게 되는데 중원에서 볼을 끊자마자 코릴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파머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 자체가 첼시가 중앙 수비수를 과감하게 끌어올려서 미드필더 라인을 봉쇄하는 요 전략이 통한 장면이었던 거죠. 그래서 코릴이 파머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뛰어나가는 파머가 볼을 잡게 되고요. 여기서 누누 멘데스가 없는 상황에서 비티냐가 측면을 커버하다 보니까 여기서 스피드적인 측면에서 따라가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뒤쪽에 있었던 주앙 페드루가 파머를 도와주기 위해 또 빨리 움직여줘요. 그래서 결국에는 파머가 접고 들어가는데 주앙 페드루가 돌아서 뛰니까 비티냐가 주앙 페드루를 따라가다가 파머를 놓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파머가 여유롭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득점에 성공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이 장면까지 파리 생제르맹이 공격을 할 때 결국에는 누누 멘데스가 너무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측면 공간을 비티냐가 커버를 해야 된다. 이 허점을 완벽하게 노린 역습 형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가 기본적으로 첼시가 점유율은 낮았지만 훨씬 더 파리 생제르맹보다 골 기대값은 높은 경기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슈팅 숫자도 10개, 첼시가 더 많았죠. 이 뜻은 파리 생제르맹이 볼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첼시가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역습을 잘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첼시가 볼을 가졌을 때 파리 생제르맹이 튀어나오는 순간 탈압박을 잘해서 첼시가 볼을 적게 소유하고 있었지만 더 많은 공격 찬스를 만들었다. 아주 효율적이고,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 자랑하는 강력한 전방 압박과 공격 라인에서의 스위칭, 이 모든 것을 첼시가 무력화시키는 결승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